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작년 보험사들이 역대 가장 많은 순이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새 회계 기준이 도입되면서 회계 장부상으로 호실적을 거둔 건데요. 다만 불경기 탓에 빌려준 돈을 떼일 위험도 더 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내용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보험사들이 작년에 역대급 실적을 냈는데 대체 얼마나 벌어들인 겁니까? 작년에 보험사들이 13조 원이 넘는 순이익을 달성했습니다. 예. 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22개, 손해보험사 31개 합산 단기 순이익이 총 13조 3천억 원으로 이제 2022년 대비 무려 45%가 증가했습니다. 네네. 업권별로는 생보사가 5조 9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이제 37% 늘었고요. 손보사는 8조 2천억 원으로 50%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험사들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데는 특별한 배경이 있다고요? 물론 뭐 보험사들이 장사를 잘한 것도 있겠지만요. 이제 국제 회계 기준 IFRS 17 등 새 회계 기준을 도입한 영향이 상당히 컸습니다. 네네. 이 IFRS 17은 이제 보험사의 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등의 새 회계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 이 보험 계약을 맺은 시점에 따라 부채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이제 시장 금리를 반영하게 되는 겁니다. 또 이번 회계 기준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것이 계약 서비스 마진 CSM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 실제로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이 현금 흐름으로 보험사 수익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보험 계약으로 발생한 수익을 보험 계약 기간에 걸쳐서 이제 나눠서 인식하는 회계 방식이에요. 네. 이 때문에 이제 보험 계리상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 저축성 보험보다는 이 계약 기간이 긴 이제 보장성 보험이 많을수록 회계 기준상 수익 내기가 유리하다고 상당히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 CSM 지표를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이제 초기니까 지표를 선택해 계산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런데 이 회계 기준이 도입되자마자 보험사 실적이 역대급을 찍었으니까 뭔가 타이밍이 좀 공교롭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 회계 기준이 보험사 실적에 유리하기 위해 도입된 건 아닙니다. 네네. 네, 보다 보험사의 자산부채 이익이 이제 경제적 실질에 맞게 도입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 반면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 회계 기준이 상당히 보험사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은 사실이었어요. 주요 보험사들은 작년 역대급 실적을 공개를 했는데요. 네. 삼성화재는 작년에 41% 성장한 1조 8천억 원의 순이익을 냈고요. DB손해보험은 무려 77% 급증한 1조 7천억 원, 메리츠화재도 84% 급증한 1조 5천억 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네. 생명사도 마찬가지였는데 미래에셋생명은 100%뛴 이제 1,155억 원의 순이익을 냈고요. 네. 이 때문에 지금 IFRS 17 도입 초기고 이 보험사들이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게 수익이 과도하게 부풀려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나왔고요. 이 때문에 앞으로 실적 변동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렇게 역대급 실적을 거두면 네. 과연 성과급이 얼마나 나왔을까 이게 관심사인데 이 직원들 평균 연봉 어떻게 많이 올랐습니까? 실제 뭐 재무상으로 이제 국내 보험사들이 호실적을 내면서 직원들이 받는 돈도 상당히 많아졌는데요. 작년에 사상 최대 이익을 내서 성과급 잔치 논란이 일었던 은행보다도 높은 곳이 나왔어요. 작년에 삼성화재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이 1억 4,394만 원이었습니다. 네. 이게 주요 보험사 중 가장 많은 수준이었는데요. 네. 이는 은행권 중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KB국민은행 1억 2천만 원보다도 또 높은 수준이었어요.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제일 많이 버는 곳에서 제일 많이 줬네요. 그러게요. 삼성화재 외에도 삼성생명과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교보생명 등 주요 보험사들도 지금 평균 연봉이 1억 원을 넘겼습니다. 네. 이 증가율로 또 살펴보면 전년 대비 가장 증가율이 큰 곳은 삼성생명으로 12.5%가 늘었고요. 네. 삼성생명 다음으로는 DB손해보험 6.2%, 교보생명 5.9% 등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직원들 연봉이 이렇게 올랐으면 임원들은 더 많이 받아갔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주요 보험사 중 임원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곳은 이제 삼성화재였는데 네. 12억 6,8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어 삼성생명이 7억 원이 넘었고요. 이후에 현대해상, DB손보, 한화생명 모두 평균 연봉이 3억
3천억 원을 넘어갔습니다. 예. 이 보험업계 연봉 킹을 한번 살펴보면 이 전영묵 전 삼성생명 대표였는데요. 네. 작년 퇴직금 39억 3,500만 원을 포함해서 와. 62억 2,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네. 네, 김정남 DB손해보험 부회장은 총 58억 원,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은 20억 8천만 원, 홍원학 전 삼성화재 대표는 24억 7천만 원 등으로 뭐 수십억대 연봉을 수령했죠. 네, 네. 이렇게 역대급 실적을 네. 거뒀는데도 보험사들이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것 같은데 네. 이 보험사들이 빌려준 돈을 떼일 위험은 더 커졌다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실물 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 때문에 폐업하거나 빌린 돈에 이자를 내지 못하는 기업들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네네. 이러한 가운데 보험사, 채권, 부실 대출 비율이 상당히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의 이제 기업 대출 잔액이 작년 말 기준 138조 1천억 원이었는데요. 1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밀린 기업 대출 연체율이 0.37%로 0.2%포인트 올랐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율이 0.56%로 0.33%포인트나 이제 상승을 했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부실 채권 비율도 급증세를 보였습니다. 이 전체 기업 대출의 부실 채권은 0.91%로 1년 새 0.71%포인트나 치솟았고요. 네. 이 중소기업은 1.04%포인트나 급등해서 이 건전성 악화의 주범으로 불렸습니다. 이 금감원은 이 부실 중소기업 대출의 이제 부실 원인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부실에서 찾았는데요. 예. 실제로 이 기간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1.02%로 전년 말보다 0.42%포인트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건설업체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기업 대출 연체율 확인해 봤는데 가계 대출에서도 부실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나 봅니다. 맞습니다. 가계부채는 우리나라 경제 위기의 뇌관으로 좀 지목을 받고 있는데요. 예. 보험사도 이 가계부채 증가 흐름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작년에 보험사의 가계대출 잔액이 135조 원으로 전년 말보다 2조 8천억 원가량 증가를 했어요. 네. 특히 이 보험 계약 대출의 어떤 급증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 보험 계약 대출은 이 보험 가입자가 냈던 이 보험 납입금을 기반으로 대출을 받는 것인데요. 네. 이 돈이 없을 때 목돈을 개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이 불황형 대출로 상당히 꼽히고 있어요. 담보 대출인 거죠. 네, 그렇죠. 네. 작년 말 기준 보험 계약 대출 잔액은 71조 원을 돌파했고요. 네. 4분기에만 1조 원 늘었고 연간 기준으로는 이제 3조 원 급증을 했습니다. 가계 대출 연체율은 0.52%로 전년 말보다 0.15%포인트 늘었고요. 네. 가계 대출의 부실 채권 비율은 0.37%로 전년 말보다 0.08%포인트 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로 보험업계 소식 들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7만 달러로 반등한 비트코인 랠리 다시 시작되나 인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 전에 역대 최고가를 찍고 한동안 네. 조정받는 모습이었는데 이 간밤에 다시 반등했다고요? 맞습니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7만 달러 선을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예. 경제금융 매체 이제 연합인포맥스 단말기 화면에 따르면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코인베이스에서 7만 620달러까지 이제 올랐었습니다. 네. 이는 24시간 전보다 8.5% 급등한 것이고요. 비트코인이 7만 달러 선을 회복한 것은 이달 14일 이후에 11일 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같은 시간에 이제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도 한때 3,600달러를 넘었었고요. 솔라나는 이제 12% 급등한 194달러에 거래되는 등 이날 가상화폐가 일제히 이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이달 13일 역대 최고가인 73,800달러를 기록한 이후에 일주일 동안 하강 곡선을 그리면서 한때 6만 달러 선을 위협하기도 했죠. 거기까지 떨어질 뻔했는데 네. 지난주에는 현물 그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 ETF로 이제 자금 유입이 지지부진하고 기존의 비트코인 펀드를 ETF로 전환한 이제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의 ETF에서 자금이 계속 빠져나갔어요. 네. 그래서 전체 자금 유출액이 9억 달러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는 이제 상장 이후 가장 큰 유출 규모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좀 조정을 받는 네. 분위기였는데 이 비트코인이 다시 힘을 낸 배경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6만 달러 선까지의 이제 급락세는 이 비트코인이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연내 세 차례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을 또 유지를 하면서 비트코인이 다시금 급반등해 6만 8천 달러 선을 또 회복을 했어요. 이
반등의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아직 비트코인 강세가 끝나지 않았다는 인식이 또 가격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이고요. 네. ETF로 자금 유입이 주춤하고 있지만 6만 달러 부근에서 매수 주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시장이 이제 조정장에서 매수하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아직 이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호재도 남아 있어요. 비트코인 공급이 줄어드는 반감기가 다음 달 20일경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이를 또 투자자들이 주목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반감기까지 한 달도 안 남았네요. 네. 이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도 새로운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번 반등으로 하락 이후에 비트코인 조정이 끝나는 것으로 시장 참가자들은 해석하는 것으로 보여요. 네. 지금 2021년 전고점 위에서는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이전 시장 사이클 이제 고점이 한번 깨졌을 때 이 비트코인은 상당한 랠리를 좀 보인 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기술적 분석, 그러니까 차트 분석으로 봤을 때 시장에서는 상단 목표치를 83,000달러 선으로 봤고요. 네. 주요 저항선은 이제 2021년 최고점인 68,000달러 선으로도 분석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가상자산 시장 관련 소식 들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구글, 인텔, 퀄컴, 반, 엔비디아 전선 구축. 이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엔비디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힘을 합쳤다고요. 맞습니다. 엔비디아는 이 AI 반도체인 그래픽 처리 장치 GPU 시장에서 이 압도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 GPU가 없으면 AI를 개발하기 힘든 상황까지 됐죠. 이 GPU뿐만 아니라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도 상당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도 엔비디아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를 장악하는 것은 보고만 있을 수는 없겠죠.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 퀄컴, 구글이 이제 반 엔비디아 전선을 형성하면서 AI 소프트 개발에 나섭니다. 네. 이들 기업이 주축이 되어서 만든 컨소시엄 UXL 재단은 엔비디아의 쿠다 플랫폼에 대항하는 오픈 소스 프로젝트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쿠다 플랫폼이 뭐죠? 이 쿠다라는 건 AI 앱 개발을 지원하는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인데요. 이 엔비디아를 AI 칩 제조와 함께 세계 최고의 AI 기업으로 만든 어떤 또 하나의 축,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의 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쿠다는 엔비디아의 20년간 컴퓨터 코드가 축적이 돼 있어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400만 명의 개발자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반 엔비디아 연합이 이제 어떻게 엔비디아를 견제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전략도 궁금합니다. 네, 이게 UXL 재단은 이제 쿠다 플랫폼에 대항해서 이 다양한 AI 가속기 칩을 구동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 계획인데요. 이 프로젝트는 뭐 어떤 칩이나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것과 상관없이 컴퓨터 코드가 어떤 기계에서든 뭐 작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 이제 엔비디아 등 일부 칩 제조 업체에 의한 AI 앱 독점 문제를 좀 해소하겠다. 이런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AI 머신러닝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열린 생태계를 만들고 생산성과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을지 좀 고민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이들 기업은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다른 빅테크 기업과도 또 협업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업체와 이제 하드웨어 업체 간 경쟁으로 보이는데 과연 이런 동맹군의 기합이 구호에만 그칠지 아니면 엔비디아를 실제로 밀어낼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